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두 번째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장윤기는 성폭행 목적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무참하게 살해한 23살 장윤기. 지난달 22일 첫 재판에 이어 장윤기의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강간 등 살인과 살인 미수, 살인 예비 등 8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두 번째 재판은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장윤기의 성폭행 목적 범행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장윤기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지난 공판에서 보류했던 강간살인 등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일부 비공개로 진행한 재판에선 범행 당시 영상의 증거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영상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태연히 세탁소와 미용실을 들린 장 씨의 행적 등이 담겼습니다. 장 씨의 잔혹한 범행 모습엔 피해자 측도 잠시 퇴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제 피해자를 특정하고 타겟팅 삼아서 이제 여러 차례 멈춰가면서 피해자 동선을 확인하고 최종 범행지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담겨 있고요. 법원은 장윤기의 다음 재판을 오는 27일로 정하고 장윤기 주변인과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오설입니다. 장윤기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고 이채원 양 유족은 이 양이 마지막까지 신었던 운동화마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검찰은 형사과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장윤기에게 습격을 당할 당시 피해자는 스웨터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소중한 딸의 마지막 유품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은 부모의 동의도 없이 폐기되었고 운동화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옷은 혈흔 분석을 위해 조각난 채 폐기됐고 운동화는 병원 이송 과정에서 사라진 겁니다. 여기에 가해자의 차량과 블랙박스, 케이블 타이 등 경찰이 놓친 증거품은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부실 수사 배경으로 장윤기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모두 경찰이란 사실이 지목되자 유족은 조직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했느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경찰 가족의 딸이고 가해자가 평범한 시민의 아들이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수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검찰은 경찰이 초기에 빠뜨린 장윤기의 차량 감식 영상과 성인 용품에 대한 과학수사 보고서를 다음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 지휘선에 있던 광산서 전 형사과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경찰관은 모두 4명. 광산서를 넘어 광주경찰청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장윤기의 혐의 결정 과정에 누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가 관건입니다. 공유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만약 적극적인 지시를 한 사람이 있다면 법적인 책임을 좀 피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사건을 광수대가 아닌 광산서에 배당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겠다며 속도를 내던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잇따라 이견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자칫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일부 예외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오늘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텅 빈 국민의힘 의석을 뒤로 한 채 또다시 법력권 단독으로 문을 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계속됐습니다. 보안수사권은 박탈하되 보안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보완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증거라든가 혹은 다 전자화해서 다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다만 비공개 회의에선 법사위원들 사이에도 갑론을박이 벌어진 거로 전해졌습니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이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사건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안 수사권을 열어두자고 제안한 건데 강경파 의원들은 전면 폐지 원칙을 고수하며 팽팽하게 맞선 거로 파악됐습니다. 보안 수사 폐지에 대한 당내 신중론은 추가 입법 움직임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성폭력과 아동학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한해 검찰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고 일부 민주당 법사위원들 역시 제한적 존치를 담은 개정안 발의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여성 등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수사 지연과 반복되는 진술 등으로 여러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여성 시민사회단체의 존치 목소리도 커지는 가운데 일부 당권주자도 신중론에 가세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특히 성폭력 사건 이런 것에 국한해서라도 보안 수사권은 놔두는 게 좀 필요하겠다. 민주당은 일단 추가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심사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보안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입장을 다시 정리합니다. 잇따르는 이견 속 일부 격론도 예상되는데 아직은 전면 폐지라는 큰 방향은 유지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보안 수사권 존치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 국민의힘은 별도 법안을 발의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회 보이콧 기조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장외 여론전에 힘을 쏟을 걸로 보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보안 수사권 졸속 폐지, 범죄 피해자 마지막 희망. 양손에 피켓을 들고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대응을 위해 의원총회에서 머리를 맞댄 겁니다. 보안 수사권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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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총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맞서 보안 수사권 존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보이콧을 풀고 법사위를 비롯해 향후 상임위에 참여할지는 사실상 논의를 보류했습니다. 대안법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하면서도 정작 이 법안 심사에 참여할지는 결정하지 못한 겁니다. 특별한 얘기가 없으셨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원내대표께 일임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당분간은 장외 총력전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은 물론 40년 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까지 소환하며 여론전에 힘을 쏟았습니다.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브리핑은 진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국회에서 면담을 갖고 당시 보안 수사가 없었다면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웠을 거라 주장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약에 보안 수사권이 없어지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게 될 겁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과연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지금 진행되는 이 흐름이 과연 옳은가? 국민의힘은 오늘 외부 전문가들을 국회로 불러 토론회도 여는데 보안 수사권 폐지 저지를 위한 장외 총력전 체제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극심한 폭염 속에 주말 사이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일요일 기준으로 80명대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는데 80명을 넘긴 건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열 질환자는 지난 일요일도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일요일 기준으로 전국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모두 88명입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2명, 서울 9명, 충남 8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재집계된 토요일 온열 질환자 숫자인 115명보다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올해 들어 80명 넘게 온열 질환자가 나온 것은 지난 주말 두 차례뿐입니다. 실제 주말 이틀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숫자는 올해 전체 환자 숫자의 27%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의 30%일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고령층을 포함한 노약자들이 야외 활동을 피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더위 속에서 가벼운 어지럼증, 두통 등이 찾아온다면 방치하지 말고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해야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이렇게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가장 뜨거운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숨도 쉬기 어려운 폭염 속에서 맹렬한 불길까지 견뎌야 하는 소방대원들의 하루를 이수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데군데 검게 그을린 방화복을 미처 다 벗지도 못한 채 계단 바닥에 앉아 잠시 숨을 고릅니다. 장비를 손에 든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오르는 대원들에게선 지친 기운이 묻어납니다. 현재 34도까지 육박한 폭염 속에서 진화 작업을 막 끊는 소방대원은 말을 잇기도 버겁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지쳐서 못해요. 소방대원들은 출동 지령이 떨어지면 곧장 현장으로 향해야 합니다. 출동 준비까지 주어진 시간은 단 2분. 무거운 방화복과 장비를 챙겨 차량에 오른 뒤 좁은 차 안에서 착용을 마쳐야 합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는 현장 활동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체력 소모가 시작됩니다. 외부 열을 차단해주는 기능은 있는데 저희 내부에 활동했을 때 나오는 내부의 열들은 바깥으로 배출하지 못하는 그런 방화복이어서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지친 상태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불길 속으로 들어갈수록 체감 열기는 더 높아지고 진압 활동을 이어가다 탈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출동할 때 이렇게 방수화와 방호복까지 갖춰 입고 공기 호흡기까지 매야 합니다. 이렇게 장비를 다 갖춰 입으면 20kg 정도의 무게를 감당해야 합니다. 한여름에는 말벌집 제거 작업도 잦아지는데 이때는 두껍고 답답한 보호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방서로 복귀한 대원들의 이마에는 아직 송골송골 땀이 맺혀 있습니다. 그런 현장을 나갔을 때 숨이 턱 막힌다고 표현을 많이 해서 좀 진이 빠지고 그런 한증막에 있는 느낌이 제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소방대원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바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다치는 사람이라든가 또 저희 대원들 다치지 않게 뭐 그런 인명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매 출동 현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전국에서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오늘부터는 호우와 돌풍이 비상입니다. 중국에서 소멸한 태풍 바비가 남긴 비구름이 한반도로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최고 120mm 이상의 호우와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을 예고했습니다. 정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숨막히는 극한 더위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대구 동구와 경산 하양읍 기온이 38도에 육박했고 서울 노원구도 35도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날씨가 급변합니다. 중국에서 소멸한 비구름이 한반도로 유입되기 때문인데 강한 저기압의 중심이 북한을 지나며 곳에 따라 시간당 최대 50mm 이상의 세찬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우특보는 물론 재난 문자도 발송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14일 화요일 오전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14일 밤부터 15일 새벽 사이 일부 중부지방에는 짧은 시간 동안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고비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인데 이에 따라 임진강과 한탄강 등 남북 접경 지역에서는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거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바람도 비상입니다. 서해안과 수도권, 강원 내륙, 동해안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풍특보 수준의 돌풍이 우려됩니다. 또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번 비가 그친 뒤 주 후반에는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전국에 또다시 비를 뿌리겠습니다. 당분간 찜통더위와 기습호우가 교대로 나타나는 복합적인 여름재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해 정부가 국민 여론을 듣는 첫 토론회가 오늘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립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하며 발표한 97 대책,
수도권 우수입지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담은 올해 129 대책 등의 이행 상황과 과제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발행을 통해 2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조 원 규모를 조달했는데요. 오늘 달러 공모대금이 SK하이닉스로 들어옵니다. 실제 환전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 환율 안정에 기여할 걸로 기대됩니다. 고환율과 이란 전쟁 여파로 식당 물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0% 할당 관세가 적용된 수입 냉동 고등어의 시장 공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오늘 2차 합동 현장 점검을 합니다. 할당 관세를 적용받은 업체는 적용일로부터 45일 이내 해당 물량을 시장에 공급해야 합니다. 정부가 800조 원이 투입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그 효력이 오늘부터 2년간 발효됩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 살펴봤습니다. SK하이닉스가 성공적으로 미국 증시 ADR 상장을 치렀지만 우리 증시는 폭락장을 맞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역대 13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집중되는 등 시장에는 극심한 변동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증시에서 공모가보다 10% 넘게 급등하는 등 성공적으로 ADR 상장을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SK하이닉스 주가는 15.4% 하락한 184만 5천 원에 마감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10.7% 하락하는 등 대형주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0.85% 내린 7,412로 출발했던 코스피는 낙폭이 커지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장중 하락세는 더 가팔라지며 지수는 한때 6,783까지 폭락했고 8.95% 내린 6,806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올해로 7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에서 서킷 브레이커는 역대 13번 발동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발동된 겁니다. 코스피 수급에서는 개인이 3조 8천억 원가량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지수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중동 리스크 재부각과 함께 SK하이닉스의 올해 2분기 실적이 시장 평균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고서가 나오는 등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반도체주 자체의 펀더멘털이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펀더멘털 훼손과 관련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장기 변동성이 확대되는 요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해외 매크로적인 이슈들의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의 순매도에 4.55% 내린 799로 마감하며 800선 아래로 내렸습니다. 1,400원대로 내렸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 재심화 등으로 상승하며 주간 거래 종가 1,503.4원을 기록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과 연계한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ETF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 이후 뉴욕 증시에 잇따라 출시됩니다. 미국 투자 운용사인 렉스셰어즈의 오기석 아시아 사업 대표는 YTN에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모든 하이닉스 ADR 레버리지 인버스 ETF들은 한국 시간 14일 오후 5시부터 거래가 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렉스 셰어즈 외에도 레버리지 셰어즈, 그레나이트 셰어즈, 프로 셰어즈, 코기 펀즈 등 미국 ETF 운영사들도 뉴욕 증시에 SK하이닉스 ADR과 연계한 ETF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엔 SK하이닉스 ADR 주가의 일일 변동폭과 연동된 2배 레버리지 ETF와 주가 하락에 역으로 투자하는 인버스 ETF가 포함됩니다. 회생 절차 폐지 결정 이후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온 홈플러스가 결국 대형마트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인데요. 대주주와 최대 채권자의 자금 지원 논의도 진전되지 않으면서 파산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홈플러스 매장 입구에 임시 휴업을 알리는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직원들이 앉아 있어야 할 계산대는 텅 비었고 쇼핑카트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데 묶여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을 알지 못한 채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좀 걸어서 아이들하고 힘들게 왔는데 임시 휴업인지 몰라가지고 좀 당황스러워요.
홈플러스가 전국 대형마트 매장의 영업을 임시 중단했습니다. 쇼핑몰에 입점한 매장은 점주의 판단에 따라 영업을 이어갈 수 있지만 대형마트 매장과 본사 조직은 운영을 멈췄습니다. 홈플러스는 운영 자금이 모두 고갈돼 상품 대금 지급은 물론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장의 보안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기한인 오는 20일까지는 영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들은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5만 원 돈 돼요. 폐쇄가 된다면 사용하지 못할지 나도 그게 좀 궁금해요. 하지만 사실 이미 매장에서는 영업 중단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납품업체가 공급을 중단하며 일부 매대가 비기 시작했고 남은 재고를 처분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 50% 할인 행사까지 진행했습니다. 일부 매장에는 할인 상품을 사려는 소비자들이 몰렸지만 매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는 20일까지 상황과 법원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 뒤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이 여전히 구체적인 자금 지원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오는 20일까지 운영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닫힌 매장 문이 다시 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3,6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사건 심리를 맡은 건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잇따라 높은 형량을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였습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이번에도 엄벌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도 내란 특검의 구형량을 훨씬 웃도는 형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 이번에도 이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혐의 내용과 사실관계가 같은 김건희 씨가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다르게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 더 나아가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2021년 당시 홍준표 경선 후보와 윤 전 대통령이 치열하게 순위를 다투던 상황에서 명 씨의 여론조사가 유권자들과 당내 인식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며 위험성이 큰 행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민주정치 발전에 대한 국민 기대를 저버린 건 물론 재판에서의 태도도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특별검사의 신문에 대해서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있으면 그걸 증거로 내세요라고 되묻고 그에 따라 진술할 내용을 결정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명 씨에 대해서도 법정에서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말을 남겼고 변호인단은 곧장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한 이 사건에서 이렇게 일부 유죄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김건희 특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비로소 국민 법감정에 맞는 판결이 선고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사건 등 상고심 선고 사흘 뒤인 오는 19일 종합특검에 출석합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첫 피의자 조사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종합특검이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김건희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 7월 19일
김건희를 소환하여 김호진 등을 통해 관저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하였다는 혐의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의혹 관련 참고인 소환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특검은 이번엔 김 씨 측과 일정을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g이 관저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검은 김 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21g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 등 고가 명품을 제공받고 이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김 전 차관 등 대통령실 참모들과 공모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과정에도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김 씨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모두 3개. 가장 속도가 빠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은 오는 16일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고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매간매직 사건은 김 씨 측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 배당됐습니다. 통일교 집단 정당 가입 사건은 다음 달 21일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수사기간 연장으로 마지막 전력을 확보하려는 종합특검이 김건희 씨를 4번째로 법정에 세우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이어서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전국적인 폭염 속에 인천 영종구 일대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승강기 갇힘 사고 등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위 차들이 신호등 대신 경찰의 수신호를 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변 건물에는 깜깜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오후 인천 영종구 중산동 일대 아파트 단지와 상가 등 2천여 호의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극심한 폭염 속 갑작스럽게 전기가 끊기면서 에어컨과 냉장고 등 전자기기는 먹통이 됐고 시민들의 일상에는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엄청 더워요, 집안에 지금. 그래갖고 지금 밖에서 빙빙 돌다가 또 이제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확인하러 또 다니고 그래요. 수학학원에서 갑자기 불이 꺼져가지고 알게 되었어요. 수학 선생님이 집 가라고 그러셔가지고 집을 나왔어요. 음식점을 운영하는 상인들 역시 아까운 재료를 버리게 될까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습니다. 모든 재료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것들 다 폐기 처분해야 되고 손님이 와도 뭐 아무것도 안 돼요. 승강기 갇힘 신고도 10여 건 접수됐습니다. 구조된 주민 대부분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거로 파악됐지만 60대 2명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국전력은 송전선로 설비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인근 다른 변전소에 가용 전력을 끌어오면서 피해 세대의 전기 공급은 속속 재개됐지만 완전 복구가 늦어지면서 일부 주민의 무더위 사투는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전자제품 보관 창고에서 폭발음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수도권 한 대형 병원에서는 지하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불이 나 1,5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어서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난 불길이 건물 위로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끊임없이 하늘로 치솟는 시커먼 연기는 거대한 검은 기둥을 보는 듯합니다. 경기 파주시 상지석동에 있는 전자제품 창고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 10분쯤. 화재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수 킬로미터 떨어진 아파트 단지 등에서도 이 폭발음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멀리서 이제 좀 진동 같은 게 느껴지면서 이렇게 뭐가 빨간 성광 같은 게 막 비치니까 열어서 들어보니까 좀 타다다당 이런 소리가 들리긴 했습니다. 처음에 좀 큰 소리가 나갖고 전동 번개인 줄 알았는데 나가서 보니까 폭발 소리더라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3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또 불이 나자마자 숙직 직원 1명이 급히 몸을 피하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은 창고뿐 아니라 주변 근린생활시설에도 옮겨붙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병원 본관 지하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등 1,500여 명이 대피하고 불이 다른 매장으로까지 번지진 않으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경북 경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A씨의 신상 정보가 모레 공개됩니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나체로 몸에 피를 묻히고 거리를 돌아다녔고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거나 범행 현장으로 돌아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섭노 발언이 일배식 표현이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논란에 휩싸인 걸그룹 리셋느 멤버 원희의 출연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일부 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 동영상 페이지에서 원희가 출연한 영상은 최초 전체 공개로 동영상 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었지만 재생 목록을 눌러야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면서 서희초 순직교사 3주기 추모 기간에 맞춰 추모 의미를 담아 연예인 관련 영상이나 축하 분위기 등은 자제하자는 움직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시 긴장감이 높아진 중동 상황 알아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한다며 해협을 통해 운송되는 모든 화물에 20%의 요율을 적용해 보상받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봉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중순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해제했던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한다는 것으로 이란의 자금줄을 녹죄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은 해협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면서 다만 미국은 이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 모든 화물에 20%의 요율을 적용해 보상받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미 동부 시간 14일 오후 4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3시부터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3일 소셜미디어에서 이란 항만과 연안 지역을 오가는 선박을 대상으로 봉쇄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군은 봉쇄를 위반하지 않는 모든 선박의 영내 해역 항행을 계속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군 당국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이란 국영 IRNA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산하 이맘 호메이니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결단코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간섭하려는 미국의 군사적 모험과 방해 행위가 영내 안보와 국제 무역 그리고 선박 통행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란에 대해 13일과 14일에 강력한 공격을 할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3일 오늘 밝힌 겁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오늘 밤에도 그리고 내일도 이란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을 할 거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이자 의회 소통 창구였던 그레이엄 미국 상원 의원이 우크라이나 방문 직후 갑작스럽게 숨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전면전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장악력이 약해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 모습. 귀국 직후 숨진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의 마지막 활동으로 기록됐습니다. 향년 71세. 사인은 심장마비의 일종인 급성 대동맥 박리였습니다. 백악관에 조기 개항을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측근 의원의 갑작스런 죽음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On the call, he told me, Kristen, he said, you know, I feel good, but I'm tired. 공화당 내 대표적 매파로 외교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그레이엄 의원. 미 의회 내 전쟁 반대 여론을 잠재우던 거물 정치인의 사망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상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In Israel, it's grief.
in Iran its celebration because Lindsay never confused good and evil. 그레이엄 의원의 부재로 트럼프의 의회 장악력이 약해지고 중동 전쟁에 대한 여론 방어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다만 고인의 마지막 역점 사업이었던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제재 법안은 초당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동부 시간 16일 저녁 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는 금요일 오전 10시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대국민 연설 주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에 대한 대응이 주된 내용일 가능성이 큰 걸로 보여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공습이 격화하는 가운데 유럽 주요국들이 우크라이나와 함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연합을 창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럽이 군사적 개입의 수위를 끌어올리자 러시아는 강력히 비난하며 더 강력한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프랑스와 영국, 독일을 포함한 유럽 9개국이 우크라이나와 함께 탄도미사일 방어 연합을 결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집결한 10개국 정상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기술 공유와 방위 산업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Qui a permis justement et qui va permettre d'accélérer de manière très concrète la défense antibalistique de l'Ukraine. Nous avons à cet égard décidé aujourd'hui des exercices qui se tiendront dans les prochains mois. 이들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크라이나로서는 최근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허가를 받아낸 데 이어 또 하나의 중대한 소득을 얻어낸 셈입니다. 다만 이런 구상이 실전 배치로 이어지기까진 수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이 계속되길 바라는 전쟁 광들의 연합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 공세에 몇 배 더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양측의 공습이 격화하면서 중요한 곡물 수출 항로인 흑해와 인근 해역에서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최대 곡물 수출 업체 시설이 타격을 입어 환적이 중단됐고 러시아는 자국 밀 수출의 핵심인 아조우해 항로를 사실상 폐쇄했습니다. 이 여파로 밀값이 6주 만에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곡물 수출길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제9호 태풍 바비가 중국 동부 연안에 상륙했지만 예상보다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태풍의 여파로 중국 북부에 기습폭우가 내려 허를 찔렀는데 한반도 북부도 비상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제9호 태풍 바비가 상륙한 중국 동부 연안은 수중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저장성 외칭에서만 1,300그루 넘는 나무가 쓰러졌고 위완에선 1,800억 원 이상 경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268만 명이 미리 대피하고 고가도로에 비상 주차를 허용하는 등의 예방 조치로 선방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입니다. 台风巴威让很多人度过了一个不眠的夜晚，广大党员干部闻讯而动，奔忙在防汛抢险一线，守护百姓安全。 정작 허를 찔린 건 베이징에서 가까운 북부 내륙 지방이었습니다. 허베이성 청도와 탕산, 신황다오 등지에 누적 552mm의 폭우가 내려 13만 명 넘게 대피했습니다. 거리에 주차된 차량이 흙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각지에서 사람들이 고립됐습니다. 북중 접경 랴오닝성에선 1223차례의 국지성 호우가 관측되면서 17만 명 이상 대피했습니다. 성도인 선양엔 하룻밤 사이 최대 325mm의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기상당국은 태풍 바비의 간접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巴威助力水汽被输送到了远达千里之外的京津冀多地，并且在冷空气参与下，进一步激发了强降雨的出现。 산둥반도까지 북상한 태풍은 열대 저압부로 약해졌지만 여전히 두꺼운 비구름을 몰고
바다 건너 한반도로 소용돌이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압록강 하류인 중국 단둥에도 큰 비가 예보돼 있어서 물난리에 취약한 북한 지역도 위태로운 처지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여기 촬영팀 들어가 있나요? 못 올라간다고 해서 어디 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모습도 국민들이 알 수 없다. 야당의 대표가 가서 정부대행에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조차도 국민들이 알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자, 들어가세요. 자, 우리 들어가세요. 자, 준비해 들어가요. 들어가.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문 여세요. 빨리 문 여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가서 우리가 모두 발음만 듣고 갑시다. 근데 장비 챙겨올까요? 뭘 목으로 막아요? 빨리 문 여세요. 문 열어 빨리. 빨리 문 여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문 여세요. 빨리 문 여세요. 예. 아니야 우리 알아서 직원이에요. 우리 아니고. 예. 우리 국민의당 직원이고. 빨리 문 여세요 빨리. 문을 여세요. 대표님 못 찾아 아니 들이버리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하세요. 다쳐요. 이거 지금 막는 이유가 뭐예요? 열어주세요. 빨리 열어요. 아니 살인범 증거인멸할 때는 그렇게 빠르더니 이런 거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30분 지났어요. 보안업무 규정 제34조 3항에 의해서 보안시설에 출입하실 때는 관리기관의 장애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의원님들은 당연히 오늘 면담을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 모두 발언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예, 보좌관님들과 언론은 출입 승인된 1층 로비까지만 가능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경찰청장 대행이 지금 출입 승인을 안 해줬다 이게 맞습니까? 의원님들은 당연히 되시는 거고요. 승인서 가지고 있어요? 그 승인 서식은 따로 없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원래 출입하실 때 출입 요청을 하도록 돼 있고. 조작하고 은폐하고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지금 경찰 내부 규정을 따지면서 내가 하는 모두 발언만 촬영하겠다는데 지금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요 국민들 보기에 이분들 부끄러우니까요 뒤로 다 빠지세요. 이분들 다 지킵니다. 강제로 안 들어갈 테니까 제발 뒤로 빠지세요. 젊은 경찰들 전면에 내세워서 말이야 카메라 다 지키게 하면서 자기 얼굴은 그렇게 소중합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잘못이 있어요? 국민의 생명 안전? 이 경찰이? 오늘부터는 다시 비바람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우선 현재 이슬비나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본격적인 비는 오전에 수도권과 충남 지방에서 시작돼 오후부터 밤사이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경기 북부에 최고 12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와 전북에도 최고 80에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을 동반하겠는데요.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해안가 곳곳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썰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곳곳에 열대야 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28.1도, 강릉 29.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가 내려도 한낮 무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서울과 대전 32도, 대구는 36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